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후로 옛날에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깨달았어요. 조상들의 말이 틀린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형님과의 일을 겪으면서 생겼어요. 오랜 시간 동안 형님에게 속아 살았거든요. 형님이라는 사람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죠. 형님은 달면 품고 쓰면 뱉는다는 속담처럼 제게 다정하게 다가왔다가 바로 등 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형님의 본성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청자분들께 공유하고 싶어요. 형님은 처음에 까칠한 여성으로 나타났어요. 남편과의 연애 초반부터 오지랖 부린 적이 많았죠. 어느 날 남편과 데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형님이 나타났어요. 마치 본인처럼 행세하며 우리가 시켜놓은 음식을 가져가고 말았죠. 이 상황에 남편도 어리둥절해 보였고 저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어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형님이 눈치도 없이 음식을 먹으면서 마냥했습니다. 두 사람이 여기서 오늘 데이트한다는 소식에 내가 한 걸음을 서둘러 왔죠. 이 레스토랑은 아직 젊은 사람들에겐 비싸다. 그래도 오랜만에 여기 와서 내 안의 연애 세포가 깨어나는 것 같아. 나도 우리 남편이랑 연애할 때 이 레스토랑 오는 거 진짜 좋아했거든.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진 않으니까 자주 불러줘. 어머나, 벌써 다 먹었네.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아줌마가 되면 음식 남겨놓는 거 못 본다니까. 내가 다 먹게 줘. 나는 형님의 모습에 입맛이 싹 떨어져서 금방 숟가락을 내렸고 남편도 내 눈치를 보며 그날은 빨리 식당을 나왔어. 우리가 그러든 말든 형님은 다 먹고 가려 한다면서 계산만 하고 나간다니까 말이야. 그때는 아직 남편의 가족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나서서 웃으며 그냥 지냈어. 그러다가 얼마 뒤 남편과의 데이트 날 남편이 갑자기 내 옆구리를 톡톡 쳐며 정말 멋지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며 말했어. 자기야, 저번에 형수한테 밥 한 끼 대접하고 점수 많이 얻었대. 집에 있을 때 형수가 얼마나 자랑스럽다고 했는데 귀에 딱지가 앉을 뻔했어. 우리 가족들도 다 잘 잡았다고 하고 내게도 잘했다고 칭찬해줬는데 그때 잠길 잘했다. 가만히 앉아도 우리 가족한테 점수할 수 있었잖아. 남편은 말을 하면서도 형님께서 저를 자랑했던 때가 생각나서 웃음을 터뜨리며 저를 쳐다봤어요. 남편의 모습에 기분은 좋았지만 조금 찝찝했어요. 평소에는 형님과 친해지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시댁에 가서 칭찬해 주셔서 감사했고 다음에 밥 한 끼라도 대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형님이 칭찬해 주신 덕분에 시댁 가족들과 어울리는 일은 어렵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처음 시댁을 찾았을 때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형님과의 대화 덕분에 결혼 전부터 시댁 가족들과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 후로도 형님과 함께 디저트 뷔페에 가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둘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셨어요. 이때부터 형님의 행동을 나쁘게 보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그날 우리는 결혼 전부터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친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이런 관계가 이어졌어요. 결혼하면 정말 많은 것을 신경 써야 해요. 시댁 가족의 시선을 살펴야 하고 속이 거의 표현되지 않는 시어머니의 속내도 생각해야 해요. 결혼 후에 집은 제 집과 같은 곳이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적응하기 어려웠고 형님에게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저를 형님도 많이 배려했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서 헤매고 있는데 형님이 나의 옆에 와서 귓속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말을 자주 말하시는 걸 그건 자주 일어나는 일이니까 명심하라. 그런 말을 하면 어머님이 불편해하는 것을 나를 통해 표현한 것이라고. 아내는 그 말을 잘 이해했죠. 저는 그런 남편의 곁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함께 회사에서 일했고요. 남편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운이 바뀌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남편을 향한 얘기로 들리더군요. 사업을 시작하면 근처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를 수사하는데 협력했어요. 다행히도 그 직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나쁜 짓은 하지 않겠다고 하니 경찰 신고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사업은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상태였어요. 시간이 지나도 회복하기는 어려워서 결국 우리는 그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기로 했어요.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성숙해졌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면서 우리 가족은 더욱 굳건해졌고 소중한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현재는 새로운 시작을 했고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끝. 신고를 제기했어도 산업 스파이로 인정받지 못하여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 맺었던 광고 계약금부터 현재 유효한 계약에 대한 위약금까지 돌려줘야 했던 위기가 찾아왔어요. 남편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월급을 챙겨줬어요. 직원들은 그런 남편을 보고 회사를 떠난다고 결정했죠. 그 결과 대부분의 직원은 떠나고 몇몇 측근만이 남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남편을 지지하고 옆에서 지켜주었죠. 그때부터 형님은 갑자기 우리에 대한 태도가 변했습니다. 이전에 친절한 조언과 따뜻한 모습 대신 악독한 채권자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시작한 사업은 돈이 부족하여 대출과 투자로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빚이 남아 있었고 그 중에서도 신혼집을 위해 받았던 돈이 포함되어 있었죠. 갑자기 그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형님은 나에게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대신 무모한 제안을 하셨죠. 그 방법은 돈 말고 다른 방법인 것 같았어요. 형님이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지만 그것은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형님은 신랑처럼 우리 집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부인께서 마주 앉아 계신 것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요구사항에 따라 호스트로 행동하려고 했지만 그 순간에는 당황하여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죠. 그 이후로 계속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어서 형님이 우리 집에 머물고 계시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형님은 돈을 대신 받거나 다른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난처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형님이 주신 도움에 감사했지만 형님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번질 줄은 몰랐어요. 이후에는 형님이 집을 떠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더 어려웠지만 결국 우리 모두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안방에 이어진 드레스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자기 입맛에 맞게 옷장에 있는 옷을 골라 입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생 이런 명품을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남편은 우리가 결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사업이 정말 생각대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형님은 놀라운 행동을 보여줬어요. 내 옷값을 빌려줄 테니 너도 빚을 내려고 해라며 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금전이 없어서 그냥 보고 있는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모두 들킬까 했지만 그랬던 것만으로 남편은 너무 고마워했을 텐데 집에서는 저한테 전혀 그런 내내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내 사업에 실패한 게 분명했어도 속으로는 화를 품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저도 상심하다 보니 저는요 항상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는 매번 시리에 빠져 힘들어하는 남편을 돌보며 그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못했다. 나는 자신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래서 나는 이 사건을 나만의 비밀로 간직하기로 했다. 어차피 비싼 물건이라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 노력이 통했는지 남편은 다행히도 금세 기운을 차렸다. 회사가 문을 닫았지만 잘 정리해서 마무리했다. 남편은 자신을 미안해하며 다시 힘을 내서 이력서를 쓰고 취업의 문을 두드렸다. 이력서를 쓰면서 자신감을 찾았는지 그의 모습을 보며 나도 힘을 내기로 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한 가지만 부탁한다. 내가 한 일을 사양하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해 빚을 갚고 가정을 위해 노력해달라라며 나도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얼마나 고민하고 제게 말한 건지 느껴지더군요. 저도 물론 지금의 상황이 어렵지만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남편의 말에 저는 그러자고 말했어요. 남편은 지금 제게도 너무 미안하지만 오죽할까 우리를 걱정하는 양가 부모님들께 면목이 없다는 거였으니까요. 저도 남편과 같은 마음이기에 남편이 말하는 당부를 지켜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지만 이 짐을 모두 남편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 일의 당사자이고 남편이 잘못을 해서 회사가 망한 것도 아니고 직원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생긴 일이니 지금의 어려움은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도 남편에게는 마음의 짐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에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남편과 시댁 식구 몰래 택배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택배는 여자가 하기에는 무척 힘든 일이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도 남편과 결혼 전에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으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서너 개월이 지나자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한창 바쁜 시간이어서 전화를 바로 받지는 못했는데 제가 연락이 안 되자 걱정을 한 것인지 부재중 전화가 몇 통이나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야겠더라고요. 나는 어머니라는 사람에게 전화했다. 난 너희 식구인데 최근에 연락이 없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다.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지만 내 질문에 대한 어머니의 대답은 이해할 수 없는 원망이 느껴졌다. 나는 밝은 태도를 유지하려고 의도적으로 밝은 목소리로 얘기했다. 어머니도 잘 지내시는지 물었고 우리는 요즘 바쁠 때 연락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변명을 했다. 어머니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나는 바빠서 전화를 끊어야겠다며 말했다. 어머니는 시댁으로 방문할 때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은 줄 알았지만 어머니의 한숨소리를 듣고 더 이야기가 필요한 것 같아 녹음을 계속했다. 어머니는 돈을 받았으니 끝이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착한 아이였을 줄 알았지만 여우가 따로 없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렇게 있는데 그 애가 한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어요. 난 어쩔 줄 몰라서 순식간에 시어머니가 한 말에 생각이 멈춰버렸다. 우리는 분명히 시부모님께서 돈을 준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돈을 빌렸다 해서 한숨만 내쉬는 걸 보니까 이상했잖아. 그래서 바로 생각이 나는 게 남편이 했던 말이었어. 남편이 몰래 시부모님께서 돈을 주신 상황을 나한테 들키기 싫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한 거겠지 뭐. 나서서 양가 부모님에게 전화 안 하자 했었나 싶어서 정말 화가 났어요. 난 남편에게 그런 믿음만 있다는 게 싫은 사람인 걸까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급하게 반찬 다 해치우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딱 그날이 회식이란다. 늦게 들어오겠다 했잖아. 술 많이 먹고 집에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난 현관으로 나가 마중 갔어. 어음에 생각도 못하고 엄마께 빌려달라고 했어. 너 화내지 않을 거야. 솔직하게 말해도 나도 몰래란 듯한 투로 던져버리니까 정말 속상해했어. 그런데 남편은 내가 뭐라고 하는 알 거야. 내가 부모님께 뭐 한 거야? 나는 밝은 태도를 유지하려고 의도적으로 밝은 목소리로 얘기했다. 어머니도 잘 지내시는지 물었고 우리는 요즘 바쁠 때 연락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변명을 했다. 어머니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나는 바빠서 전화를 끊어야겠다며 말했다. 어머니는 시댁으로 방문할 때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은 줄 알았지만 어머니의 한숨소리를 듣고 더 이야기가 필요한 것 같아 녹음을 계속했다. 어머니는 돈을 받았으니 끝이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착한 아이였을 줄 알았지만 여우가 따로 없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돈을 빌려 내가 당신한테 말했잖아. 양과 부모님께는 당분간 도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연락하지 말자고. 그런데 내가 왜 당신한테 말도 없이 돈을 빌렸겠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왜 아닌 밤중에 생사람을 잡고 있어. 들어가서 잠이나 자.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남편. 남편의 그런 태도를 유심히 지켜보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겼던 혼잣말에서 제가 꼭 돈을 이미 받았다는 것처럼 말을 했으니까요.
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면 누가 시어머니의 돈을 받았다는 말인지 한참을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서 그날은 밤을 뜬 눈으로 지냈어요. 결국 아침이 되어서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혼자 했던 말에 진실을 알아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일단 어머니를 만나러 가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남편은 신경질을 내면서 그러라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제 그 모습은 연기인지도 모른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일로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하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아서 회사에는 오늘 하루만 일을 빼겠다고 말하고 빠르게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언짢다는 표정으로 저를 어디에서 나타난 웃기는 에피소드였어요. 난 어머니에게 자주 거짓말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항상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뜻밖의 발언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결코 알 수 없다는 걸로써 그리고 항상 솔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바보진의 형님이 친정에 딘사해드려라고 갑자기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시어머니 말에 정신이 없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어머니 말 수정해야 할지 가입비도 참지 못했죠. 시어머니 말 등장인물은 생각한 사람 아닌 사람들이 많았어요. 형님이 말한 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며 왜 형님 친정에 감사를 전해야 하는지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어머니 말 수정. 입을 열었는데 시어머니. 나 사람한테 실망했다며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어요. 끝. 이야기 싫다는 듯이 말이에요. 태도 보이니? 더 이상 말 수 없었죠. 지금. 상황에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찾았어요. 하나가 형님 친정 어머니였죠. 시어머니가 쫓아내면서 건넸던 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의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한 이유는 있었어요. 확실 답해주는 사람이 이상하게 나의 전화를 받지 않는 점입니다. 5통이 넘어갈 때쯤부터 아이 사람이 내 전화를 피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바로 걸게 된 회사에서 일 때는 말은 오늘 당장 배달해야 하는 택배들 있었기에 차량 안에는 택배 상자가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일에 바쁜 모습이 보였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이자부터 갚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정신이 바삐했고 몸을 이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달할 지역이 형님의 집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움직였고 다행히 해가 지기 전에 모든 택배를 배달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한 형님의 집 근처에서 귀를 찢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집 밖에서 누구와 전화통화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신나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차림새를 유심히 보던 형님은 내게 다가와 웃음을 자아내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전화 중이던 상대방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저와 대화 중이던 형님은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를 말을 하더군요. 친구가 나에게 말했어. 왠지 안 되겠다 했잖아. 나 착한 사람이라서 그래? 빚을 그런 식으로 줄여주지 않겠어. 그러지 하지만 웃김이 너무 심해서 예전에는 고상한 척을 하면서 명품으로 돌아다녔는데 이젠 택배기사 조끼를 입고 내 앞에 나타났단다. 그래서 웃으며 들어라는 듯이 말해놓고 5분을 기다려도 형님은 전화를 끊지 않았어요. 화가 났지만 참아서 전화를 끊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 형님은 전화를 끊고 처음 보는 것처럼 말했어. 아까 전화로 설명한 사람이라며. 우리 동네 택배기사가 동설했는데 나는 몰랐지 뭐야? 왜 사업이 망했나 봐에 동서 급전 필요하면 말해. 내가 빌려줄 텐데 아야 참 요새 돈이 없다며 동서도 듣고 싶어. 나 얼마 전에 벤처 한 대를 뽑았거든. 근데 벤츠가 너무 넓잖아. 여기 동사 아파트 주차장이랑은 달라. 동서가 택배 배달하다 내 차를 긁을 수도 있으니 조심히 다니거라. 이런 차 건드리면 올라올 구멍도 없어.
돈이 있어 내 모습이 웃김을 뜻하는 말투로 형님에게 비웃음을 받으면서 걸음을 멈추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어르신이 내 바로 앞을 가로막게 되자 정신을 차리고 그대로 역정을 드러냈어요. 그 어르신은 제조기 안에 꽂혀있던 뾰족한 물건을 빌려가겠다며 챙겨서 형님이 막말한 벤츠차를 향해 걸어갔어요. 벤츠차의 외관을 시원하게 긁어 흠집을 남기며 소리를 내며 형님이 말대로 칩니다. 왜 그래요? 이게 얼마에 산 것인데 왜 이러는 거죠? 라며 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어르신이 형님의 친정 어머니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형님의 친정 어머니는 그러는 형님을 보더니 다시 뾰족한 물건을 손에 들고 차를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차 전바퀴를 전부 긁어내어 혼나며 자극을 주었습니다. 분하지 않은 듯이 형님에게 다가가 형님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지 못했고 형님도 마찬가지로 그만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뺨을 치는 손을 잡았을 때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그런데 형님의 친정어머니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마치 동네를 떠나라는 듯한 시기죠. 아이야, 내일 동서가 수술비가 없어서 죽어가는데 어째서 내 동서가 아니야? 아이야, 그렇게 위길다해도 동서가 센걸. 내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버릇을 고치지를 못하는군. 결혼해도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어린 나이에 팔아봤더니 아직도 정신이 모자라게 사는구나. 너가 마음을 팔아먹고 그런데도 사람이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말야. 형님의 친정어머니의 이 말로 형님을 처음으로 알았죠. 알고 보니 형님은 우리 상황을 팔아 돈을 빌린 거였어요. 심지어 남편이 빌려간 돈도 다 거짓 얘기였고 저와 남편은 돈으로 말도 못 꺼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빚을 지웠어요. 그중에는 우리도 몰랐던 돈이 대부분이었고 우리 부부는 모르는 사이에 많은 빚을 진 사람이 되었어요. 심지어 본인 엄마까지 그랬었죠. 내가 이번에 너한테만 믿었어. 동서라는 사람의 결혼식에서 말했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정확한 번역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맥락이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아버지와 형님이 용모 소식을 듣고 전화를 걸어왔어요. 내대로 전하고 싶었던 것은 시부모님과 형님의 여권 어머니께 돌리는 말이었습니다. 전화 통화 내용은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연락하려고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연락을 원치 않아 하셨죠.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형님이 제 이름으로 모두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어주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만 조금 빌렸다가 갚았을 뿐이에요. 남편이 관련된 재정을 철저히 관리해 두었는데 그 장부에도 형님이 빌려줬다고 하는 돈은 없었어요. 형님이 우리를 팔아서 주변에 돈을 빌리고 다녔다는 소문을 낸 거였어요. 우리도 피해를 입었답니다. 우리는 그 돈들을 받았다는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형님의 속임수였다는 거죠. 저는 무고한 죄를 살고 있어요. 제가 한 말에는 거짓말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형님의 행동은 매우 비난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것을 전화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요. 그날은 남편과 함께 직접 시댁을 찾아가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형님은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어요. 여권 어머니와 시아버지, 심지어는 본인의 어머니까지도 형님을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은 멀리 가서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소리쳤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냥 크고 넓은 아줌마인 줄 알았는데 그때까지였다면 나도 형님과 정말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게 왜 그렇지? 남편과 함께 형님이 한 가족의 틀에 있다고 생각했기에 우리는 사기꾼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어요. 형님의 행동이 사기로 보여도 그랬어요. 그런데 형님의 어머니는 다를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게 떨쳐놓고 있을 때 이미 형님은 경찰에 넘겨지게 할 준비를 해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댁에서 우리를 불렀죠. 우리가 이런 자식을 이런 좋은 집안에 보내다니 미안합니다. 어린 칠 때는 천한 것인 줄 알았네요.
결혼을 시켜 겨울이 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사돈의 입장까지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죠. 못난 자식도 자식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금액적으로도 너무 많아서 이젠 눈 감을 수 없네요. 미안합니다. 형님의 친정어머니가 밝힌 형님의 숨겨진 습관, 옛날부터 집안에 있던 돈을 훔치는 버릇이 있던 형님이라는 캐릭터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지갑을 훔치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고 부모님은 그저 웃으면서 혼을 내며 지나갔다고 해요. 그러나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면서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지만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형님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부모의 얘기를 듣고 이젠 자식으로서 형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사위에게는 미안하지만 그저 헤어지길 원한다고 하죠. 형님이 자기 행동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면 자네도 아내로서 봐주지 않을 것이라며 말했다고 해요. 형님이 눈물을 흘리며 우러러보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그저 지켜보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형님은 죄를 덜기 위해 힘쓰고 있었는데 그날 형님을 만나려고 했던 저는 어머니와의 통화를 끝낸 상태였어요. 형님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하고 그 입에서 진실을 듣기 어려웠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역설적으로도 이 장면에서 다른 입장에서 이야기를 적어보며 좀 더 나은 점이 있을까요? 부디 주제를 주신 대로 인내심을 가지며 다시 한번 수행해보세요. 도움을 주는 것이 입속의 사탕처럼 군 형님의 모습과 후에 저를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대해주는 형님의 태도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형님은 그렇게 경찰서에 출두하는 때까지도 시댁 식구들에게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만약 형님이 진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 중 하나는 형님 편을 들어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무도 형님 편으로 돌아서는 사람은 없었죠. 형님이 조사를 받으면서 연루된 사람들의 연락처를 받았고 저와 남편은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을 기준으로 오해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비록 제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받은 피해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죄책감이 자리를 잡았죠. 우리 가족에게는 큰 상처로 자리를 잡았지만 시어머니는 가족의 일원이었던 사람의 잘못이라 우리가 그 값을 치른 것이라며 모두를 달래주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죠. 이번 일은 어쩔 수 없어. 큰애도 마음 다해 봤다니 뭐고. 그래도 그 사기꾼이 진실이라 이 정도 돈으로 그 사람을 걸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정말 큰 교훈을 얻었으니 아깝게 하지 말자. 시어머니의 말은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부의 일로 일어난 일이지만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은 사나이의 잘못이었겠지요. 사건을 쉽게 묻을 수는 없었어요. 우리 부부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어떻게든 그 돈을 다시 돌려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목표가 정해지면 악착같이 달려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더 힘차게 살아가고자 서로를 다독이면서 살고 있네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옛날에 많았던 사기가 떠올랐어요. 바로 갯돈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와 정을 이용해서 아무렇지 않게 남들의 돈을 갈취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형님과의 사건에 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화창한 봄날의 좋은 소식으로 사연을 들으셨으면 좋겠지만 찜찜한 일을 전하게 되어 조금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이것만큼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있더라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